탄핵이 되는 사건의 경미성으로 보면 이번은 2016년도에 100배쯤 된다고 봐야죠. 엄청 큰 것이죠. 그때 주가는요, 제가 가서 보니까 70포인트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낙폭이 하루에 60포인트 뭐 이게 3일, 4일 연장으로 갔었잖아요.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저는 앞으로 많이 받을 거라고 보는 게,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짜 미칠 노릇이죠. 삼성이 해왔던 그쪽, 우리가 전통 메모리 쪽은 좀 심하게 하면 접어야 될 가능 거다. 여러 가지로 지금 내년도가 걱정거리가 많은 거죠.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요,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맞이한 한국 경제를 정리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신세돈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경제학을 35년 가르쳤고, 고전에는 한국은행 조사부에서 조사만 연구만 하는 부서에서 한 3년 있었어요. 교수님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12월 3일 벌어진 이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한국 경제에 미친 어떤 영향 한번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12월 3일 밤 11시 비상계엄이 터지기 직전까지 한국 경제가 그러면 편안했냐? 전혀 편안하지 않았죠. 한국 경제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다 연구기관마다 막 낮추고, 특히 뭐 이제 트럼프 취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굉장히 우리 경제가 어둡다라고 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비상계엄이 터졌잖아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비상계엄이 뭔지를 뭐 서울의 봄에서나 봤지, 우리 같은 이제 60대 넘어가는 세대들은 그 비상계엄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피부로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 자다가 진짜 깜짝 놀랐고, 이게 지금 꿈 아닌가 했는데, 물론 이제 뭐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어요. 근데 그 비상계엄 해제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을 던져준 거죠. 왜? 탄핵 되나? 그렇죠. 그 다음에 탄핵 되면 또 누가 되나? 어떤 정부가 들어서나? 그리고 탄핵이 되고 대선이 치러지고 하기까지 몇 달이 걸릴 텐데, 그동안에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비상계엄 때문에 발생한 탄핵 때문에 한국 경제는 엄청난, 말하자면 불확실성의 수소폭탄이 여러 개가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6, 7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부정적인 그 충격을 줄 수도 있고, 또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지금 앞이 어떻게 될 건지 좀 불확실한 상황이 저는 벌어진 거라고 보는 거죠. 이 가운데 이제 내일이죠. 이제 대통령 탄핵이 또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 이제 또 그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가결이 되는 걸로 지금 돼요. 그래서 가결될 가능성이 저는 80% 넘는다고 보고, 그러면 가결된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죠. 문제의 시작이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탄핵이 되냐 안 되냐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구성원 9명이 다 안 차여 있어 갖고 6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은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9명에 6명만 있는데 6명이 다 찬성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뭐 몇 명을 더 채우자고 이미 2명을 추천했어요. 근데 그걸 또 임명을 누가 하냐? 대통령이 해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임명공이 있냐 없냐?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제 담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임명권을 뭐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행사한다 그러면 안 해줄 거거든요.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래서 탄핵이 국회에서 내일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뭐 단추가 풀려가는 게 아니고 안 풀린 단추가 한두 개 더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기까지
저는 몇 달 동안 굉장히 어려운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고 국회의원들이 서로 떠드는 거는 뭐 주식이 나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봐요. 왜? 하도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의 인파들이 그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광화문에 이게 넘쳐난단 말이죠. 그걸 보는 외국인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뭐 여의도에서 막 그러고 그래도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요, 야, 한국 여행 가도 되는 거야? 뭐 내일 모레 뭐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실제로 외국인들한테는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탄핵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이번 탄핵 전국은 지난 탄핵 전국들과는 달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좀 더 크다. 하방 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지난 2017년 박근혜 정권 당시 이제 탄핵됐던 것과 비교를 좀 해주시자면. 저 진짜 생각하기 싫은 뭔가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하기 싫은 그 주제이긴 하나 2016년도 17년도의 탄핵은 이슈가 조금 가벼웠어요. 최순실이었거든요. 최순실이가 뭐 총칼을 들었나요? 그냥 뭐 박근혜 뒤에서 옷이나 만져주고 하면서 이 양반이 이제 국정농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탄핵의 가능성으로 보면 또 탄핵이 되는 사건의 경미성으로 보면 이번은 2016년도에 100배쯤 된다고 봐야죠. 엄청 큰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2016년도 17년도 박근혜 탄핵을 하면서 그때 탄핵 찬성표가 230몇 표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주가는요. 제가 가서 보니까 70포인트도 안 떨어졌어요. 2040에서 1970으로 떨어졌으니까 70포인트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뭐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많이 만회가 되긴 했지만 그 낙폭이 하루에 60포인트 뭐 이게 3일, 4일 연장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하고 지금하고의 탄핵을 비교하면 그 탄핵의 그 비중이나 무게감으로 보면 이번에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 말하자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2,500에서 순식간에 그냥 2,400대 이하로 막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물론 다 회복이 되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2017년도에는요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왜? 문재인 정부가 딱 승리하고 나서부터 반도체 대박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 5월에 만약에 새 대통령이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 경제가 막 내리막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은 2017년에 비해서 정치적인 함의로도 훨씬 더 무거운 탄핵인데다가 그때는 운이 좋아가지고 반도체라든지 해서 경기가 상승 국면을 갔지만은 이번에는 트럼프에다가 그죠 뭐 온갖 나쁜 악재들이 다 있는 데다가 또 하나가 이게 새 정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금융위가 이제 탄핵 전국 여파로 인한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해서 증안펀드 이제 투입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도입 시점과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도입 시점은 뭐 내일 당장 한다는 것도 아닐 테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면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들어오겠다는 건데 뭐 처음에 한 3, 4일은 막 빠지더니 3일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어제도 보면은 계속 전장에는 안 좋다가 후반장이 들어가지고 뭐 한 18포인트 쭉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증안기금을 통해서 개입을 해서 증시를 끌어올려야 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주가가 1, 2%포인트 계속해서 2, 3일 동안 빠진다고 하면 중앙기금을 동원해야 될 텐데 문제는 중앙기금의 규모가 뭐 정부가 생각하는 게 모르긴 하지만 그 1조, 2조 그 안팎일 텐데 이걸로 충분하겠는가? 저는 그래서 중앙기금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미리 확보해두고 국민의 불안이 없도록 좀 과감한 규모를 발표를 해서
만일의 경우 증시가 특별히 불안하면 우리 그 금융 당국에서는 만반의 그 증시 안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국민을 안정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죠. 교수님께서 이제 전국이 수습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 이제 1,500원 선도 보장을 할 수 없다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향후 워낙 가치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1,430원대거든요. 계엄을 이야기하는 그날 밤에 여객시장에서는 1,46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근데 이게 2022년 10월에 1,450원까지 한번 잠깐 가까이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1,450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밟아보지 못했던 땅이 아니라 이 말이지. 2년 전에 우리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1,450원은 절대로 마지노선이 아니다. 이게 1,500원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관건은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 이 진짜 이 가망이 없다, 불안하다 해서 돈을 빼는 게 하나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우려하잖아요. 근데 사실 더 우려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지적을 안 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많이 돈이 빠져나갔는데 밖으로 나간 돈의 주인이 외국인이 가져나가는 것도 있고 더 큰 규모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환율 안정성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외국인들이 팔고 갖고 나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하는 거죠.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래서 지금 특히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 국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뭐 믿기 싫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실적 자체가 1년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 상황 상관없이 밖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1,450원이냐 1,500원이냐 또는 뭐 그 이상으로 가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희망, 믿음 이게 있냐 없냐 이게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고 만에 하나 이 가정입니다만은 만에 하나 내년도에 지금의 이제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사실 야당은 증시에 별로 긍정적인 정책을 안 내놨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증권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였잖아요. 계속해서 과세를 하자고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당에서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좀 가까스로 이제 그쪽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증시에서 돈을 벌면 세금은 물려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수십 년 동안 고수해 온 정당이에요. 또 이 지금 야당은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좀 하자는 쪽이잖아요. 특히 재벌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이제 트럼프 요인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지금 떠오르는 이슈가요. 시리아 이슈예요. 지금 아사드가 도망을 갔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때구나 해서 지금 시리아 지금 그 남부 국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내년 내내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크라이나가 좀 잠잠해지면 바로 러시아는 이슈를 시리아로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시리아에 러시아를 지원을 등에 업은 군대들이 만약에 시리아로 포진이 되면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고 시리아가 이제 세계의 국지 전쟁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내년도에는 새로 들어오는 정부, 트럼프 팩터, 그다음에 중동 팩터, 뭐 거기다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반도체, 철강, 지금 그래 여러 가지로 지금 내년도가 걱정거리가 많은 거죠. 우려가 크죠. 네. 외교가 이제 아무래도 올스톱된 상황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새로 취임하잖아요. 트럼프 취임에 이제 대비할 골든 타임을 이제 놓치고 관세 협상 테이블의 첫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되면은 3개월 내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반덤핑 관세를 왜냐하면 2016년 17년도에도 했어요. 세탁기에 대해서. 그래갖고 한국의 LG 세탁기라든지 이게 타격이 많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뭔가 그냥 취임하자마자 그냥 취임하는 날 그냥 조치를 낸단 말이에요. 그 대상은 중국하고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반덤핑 관세가 이제 취해질 것이고, 저는 내년도 아마 한미 간의 최대 이슈는 방위비 협상이 아니고 한미 FTA 개정일 거예요. 한미 FTA 개정하자. 이거 되게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트럼프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내 이제 그 한미 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개정을 하자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그 개정할 때, 이거 뭐 미국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들어주는 대신 우리가 요리한,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냥 미국이 좋아하는 쪽으로 풀어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지난번의 경우는 그게 뭐였냐면요, 픽업 트럭이었어요. 네. 우리 국민들은 이제 픽업 트럭을 잘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승용차보다도 픽업 트럭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돈은 픽업 트럭에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픽업 트럭에 대한 수입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었는데, 그게 2017년도에 트럼프가 취임하는 그 해에 우리나라 픽업 트럭을 수출해 주기로 문을 열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자마자 그걸 다시 막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지금 픽업 트럭에 대한 그 우리가 문이 닫히는 바람에 우리가 굉장히 타격을 입었는데,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자기네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이 될 거기 때문에 한미 FTA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정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나 한국 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거죠. 계엄 사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요. 뭐 방산이란 반도체가 타격을 받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떤 섹터가 좀 타격을 받았다고? 일단 방산이 타격을 받죠. 그리고 원전 관련도 타격을 받죠.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저는 앞으로 많이 받을 거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다음 정부가 어느 당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지금 현재의 확률로 보면은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럼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뒤집어 놨던 원전 정책을 또 다시 한번 더 뒤집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짜 미칠 노릇이죠. 그동안 어렵다가 윤석열 정부 때 좋다 해가지고 또 그냥 수백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또다시 엎어지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이 뭐냐면 평화잖아요. 무기를 생산한다? 뭐 원자력 관련한다? 이거 자체가 그분들의 정책적인 어떤 철학과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업종이 될 테고, 반면에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지금 보수 정부는 ESG에 대해서 별로 그 돈 드는 일이다, 뭐 환경 이거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환경이냐 이런 주의인데, 이게 민주당의 진보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환경, 무엇보다도 그죠? 이러니까 기후 이러니까 그쪽은 상당히 또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정책의 철학에 어느 것이 맞냐에 따라서 저는 내년도에 굉장히 등락이 좀 심할 거라고 보는 거죠. 반도체는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는 일단은 삼성이 해왔던 그쪽, 우리가 전통 메모리 쪽은 좀 심하게 하면 접어야 될 가능 크다. 네, 중국도 있고 일본이 또 좀 들어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올드 모델 D램 쪽은 지금 경쟁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금 이제 뜨는 AI 쪽에 HBM인가 이쪽은 뭐 좀 전망이 있을 텐데, 그것도 뭐 우리만 생산하나? SK만 생산하냐고, 그죠? 그리고 미국 자체가 이 반도체가 이게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 갖고 수입하면 불안하다 이게. 네.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런 자국 우선주의가 지금 굉장히 자각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지금 입장이 그거잖아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 됐든 너그 공장 내 물건을 사줄 텐데 거기서 생산하지 말고 텍사스로 와,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반도체도 전망이 어둡다고 봐야 되겠죠.